예, 좀 지체됐는데요. 바로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 서구울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소위 이 동물권 관련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던, 그리고 지금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 헌법상 노동 3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헌법상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전국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그리고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석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님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경섭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민변노동위원회 카라노조 법률지원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선민 변호사 오셨습니다. 같은 민변노동위원회 카라노조 법률지원팀의 윤재은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서울본부의 김선기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서울본부 카라지회의 최민경 사무장님 오셨습니다. 같은 카라지회의 추수경, 박현송 두 분 조합원님 오셨습니다. 빠진 분 없죠? 참석자 소개를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그 카라 동물권 행동 카라라고 하는 단체 내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내고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입니다. 바로 첫 번째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우희종 위원장님 모시고 첫 번째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카라 사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우희종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은 당연히 동물권 행동 카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아마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이 동물권 행동 카라는 우리 사회에서 동물 문화가 척박한 한 20여 년 전부터 계속 열정을 가진 자원봉사 모임 형태로 시작되어서 오늘 거의 연 60여억 원 이상의 시민 후원을 받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나라건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되면 비로소 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동물권 행동 카라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함께한 아주 오랜 역사의 멋진 단체죠. 더욱이 요즘 인간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탓으로 이 기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건강한 생태계, 이런 사안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만, 동물과 함께하는, 동물과 사람이 같이 행복한 사회라는 이 카라의 가치는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기여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그리고 또한 중요한 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힘쓰는 수의과 대학에 한 30여 년간 재직하면서 카라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하면서 그 변화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역할, 더욱이 동물권이란 말이 사회에 자리 잡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선두 동물 단체인 카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과 더불어서 그동안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카라는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 사회의 동물 문화를 정착시킨 단체라고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많은 시민들은 이 동물권 행동 카라가 내걸고 있는 가치, 그리고 카라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지금 60억 원이 넘는 돈을 매년 후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단체가 작년부터 여러 가지 그 잡음이 들려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추구하는 가치나 또 후원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르면 우리 사회 어느 단체보다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되어야 될 단체임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 들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함께왔던 단체가 그 안 사정이 이토록 망가져 있을 줄은, 더욱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다는 가치를 내건 단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마치 뭐 동네 몇몇 열정을 가진 자원봉사 모임처럼 운영되고 있었고,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을 존중하기는커녕 일종의 노동력 착취와 그리고 심지어 동물 학대 방치까지 발생하는 단체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집행부와 몇몇 그 이사들에 의해서 특정인이 장기적으로 이 대표로 재직하면서 마음대로 이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직원들을 그 고용과 해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지점에 있어서 저는 당연히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 활동 속에서 목격한 것처럼 문제가 노출되면 대화와 소통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라는 이 문제 제기를 한 내부 구성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보아온 것처럼 악덕 사기업들이 노조 파괴를 해온 것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 역시 그 오랜 기간 시민단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의 그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조를 은밀하게 파괴하는 행동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단체는 이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사람과 동물을 함께 행복하자는 취지에 공감해서 그 활동에 후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은 자신들에게 시민들이 후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동물권 행동 카라는 그러한 활동을 위한 시민단체입니다.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활동가들이 이 단체의 주인이 되어서 시민들의 뜻에 호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카라가 기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루빨리 더 이상 노조 파괴의 모습을 멈추고 이 동물권 카라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서 이 활동가들에게 되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바로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민병 카라노조 법률지원팀의 윤재현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카라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윤재현 변호사입니다. 저의 발언 주제는 노조 탄압의 법적 문제점과 카라 정상화 촉구인데요. 노조 탄압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 노동조합 괴롭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한다는 지금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줄여서 노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조법에서는 노조를 탄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부당노동 행위라는 것입니다. 카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4가지 정도 볼 것인데요. 첫 번째, 고현선 지회장님 올해로 10년 차 활동가이십니다.
고현선 활동가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더숨센터에서 정책팀 소속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정책 관련 전문성을 키운 인재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조직 소식이 들리자 카라 사측은 고현선 활동가를 왕복 4시간 거리의 파주로 발령 보냈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회사에서 10분 거리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었는데 당장 4일 뒤부터 파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새로 맡게 된 업무도 정책 관련 업무가 아닌 동물 돌봄 업무였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정책 전문가를 돌봄 업무하라고 마포에서 파주로 전배 보내는 것은 노동조합 조직을 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준 행위입니다. 두 번째, 원래 카라 활동가들은 카라 건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모임이나 회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카라 건물에서 노조 조합원이 아닌 다른 활동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 회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건물 사용을 금지하고 앞으로는 건물을 사용하려면 팀장, 국장, 대표 3명 모두에게 허락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없던 규칙까지 만들어가며 노동조합 활동을 막는 것,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카라노조 조합원들 중에서는 연차가 높은 활동가들이 꽤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라 사측은 노동조합 핵심 조합원들을 골라서 갖은 이유를 붙여 팀장에서 평활동가로 강등시켰고 업무 관련성 없는 보직으로 전배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에 소속된 활동가나 노조 소속이 아닌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연차에 비해 파격적인 승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승진 차별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에서도 있었고 부당 노동 행위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노조를 안 하면 승진시켜준다는데 누가 노조하고 싶을까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이자 노조 운영의 지배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카라노조 팩트체크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었습니다. 그 계정에는 노조를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카라 사측만 알 수 있는 노조 임원의 부당한 징계 사유를 나열한 글도 있었습니다. 사측만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며 노조 혐오성 게시글을 열심히 게시하는 것, 이 또한 노조 혐오 정서를 바탕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중노위에서도 해당 계정을 운영하는 것을 부당 노동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조합원만 있는 팀의 예산을 90% 삭감하기, 조합원만 있는 팀을 사전 논의 없이 해체시키기 등 카라 사측의 노조 탄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노조 탄압은 당연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조직 운영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있어야 조직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자그마한 꼬투리가 잡혀 또 징계위가 열릴까, 혹시 해고당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긴장하는 에너지로 비인간 동물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매일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동물권 운동에 진심인 동료들과 함께한다는 기쁨을 누리러 출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이 되어야 합니다. 노조 탄압을 멈추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조가 없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탄압을 멈추지 않으면 탄압의 대상만 바뀔 뿐 탄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탄압을 멈춰야 비로소 그 다음에 발전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카라의 민주적 운영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고 계신 카라 노조 조합원분들을 응원합니다. 카라 사측은 노조 탄압을 멈추고 조직 정상화를 향한 길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발언, 마지막 발언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민주일반노조 카라주의 최민경 사무장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주의 사무장 최민경 활동가입니다. 노조 사무장으로서 매일 이어지는 노조 탄압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카라 노조 활동가들은 결국은 카라가 잘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직면해 있는 총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카라는 사단법인 승인을 받은 비영린 시민단체로 자발적으로 모인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시민단체의 주인은 당연히 후원회원입니다. 특히 시민단체 정기총회는 후원회원들이 단체 운영과 관련된 예산, 사업계획, 임원 선출 등 주요 사안을 점검하고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 운영 방식은 단체가 회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일반적인 시민단체들은 오프라인 현장총회를 진행하며 더 많은 회원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에 정기총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내 비영리 시민단체 중에서도 연간 후원금이 60억 원에 이를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는 동물권행동 카라는 작년 임시총회에 이어 이번 2025년 정기총회도 평일 저녁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했습니다. 온라인 총회 공지에는 댓글조차 달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또한 정기총회 위임 방식을 공지하는 데 있어서 전진경 대표의 이름만을 공지해둬서 위임까지 본인에게 유도하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카라 홈페이지에는 회원 의견을 쓸 수 있는 자유 게시판이 사라진 지 오래이고 연말이면 진행하던 회원 감사 행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 불통의 시민단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카라사 측은 노조와의 단체 교섭을 사무실 내부 회의실에서는 절대 쓸 수 없다라고 고집할 만큼 노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제거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단체 운영으로 최근 5년간 카라에서 퇴사자가 6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총회 승인 없이 1억 2천만 원 컨설팅 업체와 후원금으로 단독 수의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임원의 연임을 총회 보고도 없이 셀프로 결정할 만큼 민주성과 투명성을 잃어버린 채로 노조 탄압만 골몰하고 있는 카라사 측이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현장 총회를 통해 회원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야 합니다. 회원 만남을 회피하고 비겁하게 온라인 모니터 뒤에 숨어서 회원 목소리를 통제하려는 카라사 측은 시민단체 운영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하여 진행된 카라 특별위원회에서 박래군 등 외부 위원과 이사, 노조들이 서로 합의하여 카라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을 도출하였으나 이것을 또다시 사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짜집기해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카라의 정상화는 사측이 후원회원과 활동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손한 자세로 귀담아 듣고 노조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물권 행동 카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천시장 유정복입니다. 저는 오늘의 전국 상황을 보면서 일찍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또 개헌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개헌안까지 다 마련을 했고 곧 국회에서 개헌 관련 대토론회도 열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전문가, 국민들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관한 입장을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들의 기본 작전이라면서 개헌 논의는 빨간 넥타이를 맨 분들만 좋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가적 대사인 개헌 문제도 작전으로 표현해가면서 오직 권력 쟁취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빨간 넥타이를 맨 분들만 좋아할 일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동안 개헌의 화두를 들고 우원식 국회의장 또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났고 또 이분들 외에도 여러 원로들 만났지만 한결같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이다. 그리고 국회만 동의한다면 한 달 내에 개헌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대철 헌정회장은 3월 7일 열리는 저희 대토론회, 국회 대토론회도 참석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세균 전 총리나 또 김부겸 전 총리, 이낙연 총리도 이 나라를 생각하는 원로 모임에서 모두 지금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대철 헌정회장,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 모두 빨간 넥타이입니까? 그리고 많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개헌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빨간 넥타이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원로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모독이자 개헌을 준비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 중임자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자신의 주장마저 부정하는 것은 나라를 망칠 권력족밖에는 없다는 말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현재 진행 중인 12개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5개의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범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안 되는 사람이 범죄 집단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한쪽 생각만 하는 사람을 사이코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사이코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을 빨간 넥타이와 범죄 집단, 사이코라고 갈라치기 하고 모욕하는 정치인은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궤변으로 개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개헌 논의에 동참해서 지금의 전국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많은 정치 원로들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도 되겠죠? 국회를 차단하고 의원 체포를 하는 것이 질서 유지입니까? 어제 처음 열린 내란죄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 윤석열 측이 질서 유지를 위한 상징적 계엄이었다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12월 3일 밤 국회 저격수까지 투입해가며 대한민국의 헌정과 질서를 해친 자의 입에서 질서 유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국민들은 실소를 감출 수 없습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계획적인 내란 시도였음을 드러내는 증거는
이미 넘쳐납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국회 봉쇄 및 의원 차단 지시가 담긴 계엄 당일 특임단 지휘부 사용 텔레그램 단체방이 공개되었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메모와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발견된 메모, 조주호 경찰청장의 진술 모두 국회의원 체포조가 있었음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군 헬기가 착륙하고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난입하는 장면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이미 다 드러난 사실 앞에서 파렴치한 거짓말과 궤변을 반복하는 것은 사법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까지 우롱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 형사재판부는 어떠한 궤변에도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내란 범죄자들을 단죄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법의 심판 앞에 겸허해지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변인 김성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희진입니다. 오전 브리핑 2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헌재와 국회 기만하는 김현태 특임단장, 당장 수사하고 파면하라.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의 단체 텔레그램방 지시가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증언한 것과 달리 김 단장이 직접 의원들의 본회의장 차단을 지시하는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국방부는 즉각 김현태를 파면하십시오. 김 단장은 헌재와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법한 내란에 동조하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기소된 사람은 인사조치를 한다는 원칙 뒤에 숨지 말고 명백한 내란 동조자를 엄정하게 징계하십시오. 검찰은 즉각 김현태 특임단장을 기소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하라는 단체 텔레그램방이 공개되며 김 단장의 위증이 드러났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파면되는 것으로 12.3 내란 사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 수괴와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첫 단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반드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직해야 합니다. 군이 박정훈 대령의 복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원래 박 대령이 맡고 있었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아닌 다른 복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올해 대령 인사가 끝난 상황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됐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적법한 직무 수행을 했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군조직의 명예와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돌아가야 할 곳은 그의 원래 역할인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입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의 원보직 복직을 신속하게 처리하십시오. 또한 수원지방법원은 18개월이나 내버려둔 박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소송 재판 기일부터 잡아야 할 것입니다. 박 대령의 원보직 복직은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과 마찬가지로 정의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희연입니다. 오늘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허위조작 감시단 김동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브리핑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파출소 법적 대응 및 주요 대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20번째, 21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민주파출소에는 총 11,046명이 방문했고 3,913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매체별 제보 비율을 보면 유튜브가 27.4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는 네이버 25.18%, SNS 11.16%, 커뮤니티가 6.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보 내용은 첫 번째로는 헌법재판소 인사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가 28.71%로 가장 많았고요. 문형배 재판관 그리고 공보관 등을 겨냥한 허위 사실을 집중적으로 확산하여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흔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에 대한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그 정황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26.16%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폄훼하는 내용으로 18.74%가 접수되었습니다. 북한에 북한군 전사 추모비가 세워졌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조롱하는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중국이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조기 대선의 유일한 방법인 윤석열 대통령 암살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 부정선거 관련 제보가 12.08%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출소 법적 대응에 대해서 김동아 허위조작 감시단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허위조작 감시단장 김동아 의원입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법적 대응 현황입니다.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이 허위조작 정보를 이용해 헌정 질서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려는 정치적 공작을 더욱 거세게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헌정을 파괴하는 극우 세력들은 문형배 헌법재판관 집 앞에서 과격 집회를 이어가며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 차장을 겨냥해 친북 프레임을 씌우고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간첩으로 몰아가는 등 반헌법적 선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는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출생지를 중국으로 조작하고 중국이 탄핵을 조장하고 있으며 123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내란 선동과 폭력적 정치 행위를 모사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허위조작 정보는 단순한 왜곡을 넘어 실제 내란을 선동하고 폭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위조작 감시단은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현보 목사를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종교행사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또한 신남성연대 배인규, 꽃보다 전환길의 전환길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봉규 TV의 이봉규 씨를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을 다녀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로 법적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팔공산에서 구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성명불상자들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판과 관련된 허위 사실은 이미 2022년 지난 대선 기간에도 유포된 바 있으며 이재명 대표가 대선 승리를 위해 구술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기 위해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선동을 이어가는 세력에 대해 결코 선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또 함께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 세력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파출소를 통해 적극 조를 부탁드립니다. 허위조작 감시단은 앞으로도 공정한 여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스카이데일리 관련 대응 보고드립니다. 선거연수원 중국인 99명 체포라는 허위 기사를 작성한 허겸 기자에 대해 고발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어제 마쳤습니다. 현재 허겸 기자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며 해당 사건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스카이데일리가 주요 공공기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지면 광고를 게재하고 배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신문사의 공신력을 조작하려는 시도로 업무방해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관련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20번째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조태용 원장의 주장은 이미 상반된 증언과 사실관계를 통해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관련하여 조교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조 원장에게 계엄 당화문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조 원장이 문건을 본 적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내용과 관련하여 조 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2월 2일 김 여사에게 받은 2통의 문자에 대해 3일의 답신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심사숙고했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국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거짓 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21번째 발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6일 자신의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1분여 뒤 본인의 발언을 통해 스스로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모순을 보이며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1분여 만에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하여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다. 김현태 단장과 소통을 통해 약 15에서 20명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다. 밖에서도 혼자가 아니라 7층 건물 안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회에서 우리 요원이 15명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었고 전부 비무장 상태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인원이라는 표현을 불과 1분여 만에 4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본인이 했던 말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모순된 발언이 반복되는 현실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신뢰를 잃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정 책임자들의 반복되는 모순된 발언과 거짓 해명에 실망과 분노를 느껴야 했으며 국정을 책임지는 자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과 혼란을 안겨주지 말고 최소한의 도리로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과 국민의 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태도로 사실만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욱 큰 심판을 부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인사들은 더 이상 회피와 변명 없이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영장 쇼핑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4년이 됐는데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연히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가 받은 제보를 종합하면 총 3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이든 참고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 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그런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누구에 대한 무슨 영장이든 간에 법원으로부터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의 기각 문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 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1년 번호가 붙기 마련입니다.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 중 비어있는 1년 번호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검찰과 법원, 공수처에 동시에 확인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수처는 말을 빙빙 돌려왔습니다. 저는 공수처에 체포 압수 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공식 질의했었습니다. 공수처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압수 통신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을 믿어야 됩니까?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 또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저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영장의 기각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사 기록에서 무슨 이유로 영장을 빼낸 것인지 또 왜 1년 번호가 연결되지 않는지를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장은 국조특위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출석하십시오. 이미 대통령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수사 보완을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국민적 의문에 성실히 답하십시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여서 불법 수사로 다시 하겠습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석방 문제가 걸려 있는데 털끝만한 진실도 숨긴다면 국민이 공수처장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내란 연루자 인권 지키기에 여념없는 어불성설 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7일 군 인권소위에 올라온 12.3 내란 사태 피고인 군 장성들에 대한 접견 허용 및 보석 허가 등을 담은 안건에 이례적으로 최종 결재했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 결재자가 소 위원장이 아닌 안창호 위원장인 것을 두고 위원장이 직접 지휘한 것이냐 묻자 도리어 본인이 결재한 게 맞냐고 사무처 직원들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서 깨알같이 책임을 떠넘기던 내란 숙의 윤석열과 안창호 위원장은 너무나도 닮은 꼴입니다. 시민들의 인권이 짓밟힐 대로 밟힌 이 비참한 상황에서 내란 수괴와 연루자들이 인권만을 금쪽같이 여기니 시민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인권위원회에서 최근 의결한 내란 수괴 윤석열 방어권을 두고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며 권고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기까지 했습니다. 인권위원장은 정치적 생각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항변하지만 내란 숙의 윤석열과 내란 사태에 연루된 장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고 정치적인 처사입니다. 시민의 인권 보호보다 권력자들 보호와 정당화를 중점에 두겠다는 것 자체가 인권위원회 존재 이유를 저버리는 행태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시민의 인권을 우선시해야 할 인권위원회가 정치적으로 권력을 보호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위 수장으로 부적절함을 더욱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의 명예실추 그만시키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서울 혁신파크 민간 매각 절대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서울시가 서울 혁신파크 부지의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구 주민 60.9%가 매각에 반대하고 67.1%가 공공주도 개발을 선호함에도 주민 여론은 무시한 채 강행하는 서울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 혁신파크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공성과 혁신의 가치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서울시는 민간 매각을 일방적으로 고수하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도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는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의 자산을 이렇게 쉽게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여 더 나은 서울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단기적 욕망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서울시는 일방적인 행정을 그만 멈추고 시민들의 의견부터 들으십시오. 오세훈 시장이 멈추지 않는다면 대권은커녕 2011년 무상급식으로 시민들과 대립해 시민들의 심판을 받고 사퇴했던 과거처럼 시민들의 큰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규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정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용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염태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영규 위원장님의 모두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명태균 씨가 대한민국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에 개입한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 누가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명태균과 홍준표, 오세훈 간의 거짓말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거짓말하는구나. 그리고 명태균 관련해서 홍준표 또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잡게 되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명태균 씨랑 한 번이라도 만났어야지, 전화라도 한 번 했어야지 뭐가 있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두고 나올 텐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어디입니까? 홍준표.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명태균. 곳곳을 찾아서 저희가 확인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진이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진 관련해서 사진을 올린 사람이 러브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는데요. 러브키라고 하는 사람이 명태균 씨가 있던 회사에 다녔다고 합니다. 명태균 씨 회사에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진을 직접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진이 홍준표 시장의 홍카콜라 거기 청년들의 꿈, 거기에 이 사진이 또 올라와 있으면서 홍준표, 명태균이 확실한 것 같은데 라고 나옵니다. 이게 2014년 사진이긴 합니다. 2014년부터 관계가 아주 뚜렷했군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홍준표 씨 아들이 명태균 씨에게 트롯 관련한 티켓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게 5월 15일 근간인데요. 그 즈음에 있는 트롯이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봤어요, 포스터를. 그랬더니 이 K트로트라고 해서 23년 5월 20일에 트롯이 있었네요. 주관 주체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등등 저희가 오늘은 사진으로 딱 보여드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명태균, 김건희, 명태균, 홍준표, 명태균, 오세훈 관련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생각하고 윤상현 등등 리스트 관련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예, 그럼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김건희 국정농단 게이트, 김건희 공천 개입 증거 확보한 검찰은 김건희를 즉시 소환 수사하라.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김건희의 국정농단 증거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앞에 멈춰선 검찰. 그런데도 검찰은 김건희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건희 수사해야 하는데 왜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김건희를 소환해 수사하십시오. 아주 최근 김건희가 제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작년 11월 이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넉 달이 지나도록 김건희에 대해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천 개입도 뭉개는 검찰. 국민의힘 역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인 2023년에 이미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파악했지만 지금까지 쉬쉬하며 뭉개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의 11번 전화, 문자는 무엇인가?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작년 11월 10일 명태균의 제22대 총선 개입 정황 확인이라는 수사보고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선 공천 발표 시기인 2월 말 3월 초에 김건희는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김건희가 김영선 의원에게 4차례 전화를 걸고 김영선 의원이 7번 김건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곳곳에 김건희 그림자. 검찰은 수사보고서 마지막에 김영선 컷오프가 예상되자 김 여사 조언에 따라 지역구를 김해 감으로 옮겨 깊이 언론에 발표하고 그 발표 기사를 다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여 김해갑 공천에도 개입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휴대폰을 압수하라. 그런데도 김건희를 조사하지도 휴대폰을 압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 김상민 관계를 공개하라. 김건희의 국정농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에 따르면 김건희가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된 창원 의창에 김상민 검사를 꽂으려고 했고 김영선이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선거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며 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김상민 검사는 경선에서 탈락해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2024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면서 윤석열, 김건희 라인 낙하산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김건희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지난해 있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건희 돈봉투 고백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건넨 돈 봉투를 직접 본 목격자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돈을 자녀 학원비로 썼다는 명태균의 진술과 납부 내역도 제출받았으며 명태균 핸드폰에서 코마라 콘텐츠가 찍힌 돈 봉투 사진도 나왔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태용과 김건희 관계를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김건희가 12월 3일 계엄 전날에서 당일 사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때는 명태균이 황금폰을 언론이나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힌 시점입니다. 또한 명태균과 이미 김건희에게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렸다고도 했습니다. 김건희가 국정원장에게 연락을 한 이유가 녹음 파일 때문은 아니었는지 충분히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국정농단 게이트가 내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중앙지검은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오세훈, 홍준표 등 명태균 리스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즉각 소환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오세훈, 홍준표의 거짓말.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명태균과의 관계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첫째,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이 중식당, 청국장집, 장어집 등에서 4번 만났고 김한정 씨와도 3자 회동을 했으며 이렇게 돈이 들어갔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조사는 왜 안 나오냐고 물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둘째, 명태균 황금포 포렌식에 참여했던 여태용 변호사는 2023년 중순경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이 대화를 나눈 카톡 등이 황금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홍준표 아들이 2023년 5월 15일 명태균에게 홍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할 일은 없을 거라는 내용의 지역지 기사를 보내면서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고 또 대구시가 주최한 트로트 페스티벌 티켓을 명태균에게 주겠다고 보냈으며 며칠 뒤 이를 받은 명태균이 감사하다고 하자 언제든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답한 카톡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2023년 10월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명태균의 역할을 확인했음에도 묵인했던 국민의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호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하고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는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5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예,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전용기 의원님의 마무리 발언 있겠습니다. 네, 어제 명태균 씨가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잡는다며 오세훈 홍준표를 사기 정치자금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대선 출마하면 나를 고소한다고 라며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하고 발끈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무엇이겠습니까? 2014년 3월 중소기업 융합 경남연합회에서 개최한 제2회 창조경제 CEO 아카데미 조차내에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축사하는 바로 옆 단상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 명태균 씨 아닙니까? 네, 그때도 몰랐다고 변명하실 겁니까? 과거 언론 보도들을 보면 명태균이 당시 주최 측인 중소기업 융합 경남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떡하니 명태균과 함께 찍힌 사진이 돌아다니는데 홍준표 시장은 이래도 발뺌하실 겁니까? 철저하게 홍 시장께서는 밝혀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가 명태균에게 평생 감옥에서 썩도록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오리반을 내밀며 국민을 우롱한다면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홍준표, 명태균 내보내고 이준석 만났다. 전혀 다른 명태균 녹취 공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홍준표 시장과 복당과 관련된 녹취록을 지금 13분 지났습니다. 2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하게 됩니다. 오늘 공개하는 이 녹취록은 1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2탄을 공개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1탄은 홍준표 시장의 복당 관련 입장을 반박할 명태균 씨의 2021년도 녹취다. 그리고 2탄도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화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예, 저희들에게 시간을 양보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다 오셔야. 네. 자, 서주십시오. 발언하시는 분 앞에, 발언 안 하시는 분 뒤에 이렇게 앉으시고. 네, 밀착해서. 예, 예. 네. 이쪽으로. 예. 오늘 기자회견 세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는 뒤쪽 정수기 있는 테이블에 자료 1번과 2번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같이 보셔야지 해당 기자회견의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예, 1형 당뇨병 장애 인정 연구 결과 발표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1형 당뇨병 환자이자 한국소아당뇨협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이번 기자회견 공동 주최로는 국회 보건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위원장이신 서미화 국회의원님과 대한당뇨병연합이 함께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1형 당뇨병 장애인정 연구의 대표 연구자이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영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구민정 당뇨병 교육 간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당뇨병연합 김강훈 대표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오한진 전임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당뇨병학회 정춘희 전임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일형 당뇨병 환자 부모이자 세종시 교육청 소속 오주학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1형 당뇨병 환자 부모이자 인슐린 당뇨병 가족협회 운영자이신 박철민 대표님과 임원이신 이미선님 자리하셨습니다. 이번 연구는 2018년 대한당뇨병연합에서 개최한 1형 당뇨병 희귀 중증 난치 질환 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이후 TF팀이 구성되었으며 대한당뇨병연합,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비만학회, 대한당뇨병교육영양사회, 전국보건교사회, 보건교육포럼, 한국당뇨병관리전문가협회 등이 함께하고 서울대학교 병원부터 제주대학교 병원까지 전국 20여 개의 대학병원 및 당뇨병 전문 클리닉의 환자들이 참여하였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하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미아 의원님이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오늘 저와 일형 당뇨병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 의료인들은 다시 한번 일형 당뇨병의 장애 인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8월 저희는 일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일형 당뇨병의 장애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서 장애 인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보건복지부의 결단과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우선 본 의원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응답하기 위해 일형 당뇨병 장애 인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온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작년 1월부터 일형 당뇨병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오신 보건사회연구원과 그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일형 당뇨병 환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이미 2022년부터 뜻을 모으고 관련 연구를 이어오신 전문의, 당뇨병 교육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계 전문가와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간의 연구의 결실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잘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형 당뇨병은 질병의 특성과 환자의 신체적, 사회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장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여러 차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형 당뇨병이 장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시민단체와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전문 산하 기관 등의 노력을 통해 일형 당뇨병 장애 인정이 학문적,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연구 성과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일형 당뇨병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일형 당뇨병을 시작으로 장애로 인정되어야 할 많은 국민들과 환자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경과보고와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대한당뇨병연합 김광훈 대표이사님이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잘해주시는 기자 여러분, 또 관심 가져주시는 환자 여러분, 또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일형당뇨병으로 35년 이상을 환자로 지내면서 저는 6년 전에 신장 췌장 이식을 받은, 현재는 여기에 설문조사할 때는 췌장 이식 환자로 제가 설문을 했습니다. 그 일형당뇨병뿐만이 아니라 췌장 질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WHO나 외국같이 전혀 시스템적인 이해도가 전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여기 연구 첨부 파일 2에도 나타나 있지만 신장 이식을 하는 경우와 췌장 이식을 하는 경우 똑같이 면역 억제제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췌장 이식 환자는 장애가 되지 않고요, 신장 이식 환자만 장애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 사회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일형당뇨병은 만성적으로 질환되는 이형당뇨병과 달리 어느 순간 바이러스나 이런 급박한 변화에 의해서 질환이 동반되는 질환이고요. 완치 없이 췌장 이식이라는 완치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되고, 우리나라에 약 500명, 세계적으로 볼 때도 2,000명이 되지 않는 완성 수술 환자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완벽히 100%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 없이 결국은 지금은 영구 불멸의 질환으로 보는데, 이 질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고 일형당뇨병을 흔히 만성질환으로 발생하는 이형당뇨병과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 우리 사회적 인식과 인프라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일형당뇨병을 2018년에 저희 대한당뇨병연합과 의료기관에서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그때 서미아 의원님께서 인권위원으로 참여도 하셨었는데요, 희귀 중증 난치질환으로 등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2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TF팀으로 그때 저희가 장애 연구팀을 만들었고요. 2021년부터 활동을 하던 중에 서미아 의원님께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그 이야기를 아주 가장 첫 번째 아젠다로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860여 명의 환자들 의견으로 전국에 있는 환자들 의견을 모아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연구자들께서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여러분께 오픈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계기로 좋은 결과, 그리고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형당뇨병 장애 인정 연구 및 결과 발표를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현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연구의 연구 책을 맡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현 교수입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일형당뇨병 장애 인정에 대한 연구로 보호자들과 환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WHO가 말하는 장애 요건은 아래 세 가지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회복이 안 되는 신체 결손이나 손상이 있는가, 이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포함한 인간 능력의 약화와 손실이 있는가, 물리적, 문화적, 사회 심리적 장애를 포함하는 사회적 불리함을 겪고 있는가. 임상적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일형당뇨병이 회복 불능의 내부기관 결손과 손상을 가져오며 이로 인한 현저한 당대사 능력 악화와 기능 손상을 유발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세계 각국은 일형당뇨병을 장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의조차 잘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우리나라에서 일형당뇨병과 이로 인한 기능 상실이 사회적 불리함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국 20개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제목은 췌장 기능 부전 및 상실 질병의 내부 장애 인정 요구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총 85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대부분 일형당뇨병 환자 또는 가족이었습니다. 이 중 11명의 췌장 이식자와 2명의 췌장 절제 환자도 포함되었습니다. 환자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뇨병 관련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활용해 당뇨병이 그 증상 자체와 치료 과정 등에 일상생활에 얼마나 심리적인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총 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에서 5점까지 척도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또 장애 인정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을 파악하기 위한 17개 질문 중 총 평균 점수는 3.2점 정도로 평균 이상의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중에서 점수가 높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당뇨병은 매일 나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시킨다. 이 점수는 평균 4.5점. 내가 당뇨병과 평생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우울하고 두렵다. 평균 4.1점.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많은 요구나 지시사항에 대하여 압도당하는 기분이다. 이 점수는 평균 3.8점 등의 질문에 대해서 높은 공감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자 중 97.1%인 827명이 췌장 기능 부전 및 상실 질병의 내부 장애 인정에 대해 찬성을 하였습니다. 반면 2.9%인 25명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연구진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일형 당뇨병 환자와 췌장 질환자들의 가족들은 이 질병이 주는 일상에서의 고통이 매우 압도적이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의 절대 다수가 일형 당뇨병 등의 내부 장애 인정에 찬성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구민정 당뇨병 교육 간호사님이 해당 연구의 설문 과정과 환자의 의견들에 대해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당뇨 교육간호사 구민정입니다. 저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측정 지표로 다 표현되지 않은 환자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형 당뇨병에 대한 몰이해와 여기에서 오는 잠재적 위험으로 환자들은 계속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일형 당뇨병은 혈당 등락에 따라서 컨디션이 수시로 급격히 바뀌어서 현실적으로 오랜 도보를 하게 되면 저혈당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책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근까지도 다 해결되지 않은 초중고 학생의 근거리 학교 배정 문제에서도 이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젊은 친구가 무슨 당뇨라며 경증 당뇨병을 바라보는 잣대를 들이대는 인식 때문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배려, 예를 들어 적치의 혈당 측정을 한다거나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받지 못합니다. 그 외에도 오해에서 비롯한 훈수나 모욕, 부정확한 참견 등이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형 당뇨병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행위도 있습니다. 장애 특별 전형까지 갈 것도 없이 학교와 직장에 가는 과정에서 차별만이라도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장애 인정이 된다면 적어도 직장이나 학교에서 숨길 필요 없이 안전하게 혈당 관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형 당뇨병이 장애 인정이 된다면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형 당뇨병의 심각함에 대해서 공감대 확보 등 인식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적절한 협조가 기대되고 불쾌한 경험이나 위험한 상황을 최소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책적인 제도적인 보완과 발전도 기대됩니다. 고용 현장에서의 차별 등 불합리를 규정할 일정 수준의 강제력이 발생하리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장애 인정을 지지하는 이유로 이번 결과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경제적인 요인이었는데, 일형 당뇨병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 일형 당뇨병 환자를 24시간 도와야 하는 보호자의 근로기회 축소, 고용 현장에서의 차별 등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이 크다라는 현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일형 당뇨병은 국내 환경에서도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회적 불리함을 제공하고 있어서 장애 요건에 부합됨을 우리는 재확인하였습니다. 일형 당뇨병의 장애 인정은 질병 자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의 질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회적 장애 요인과 신체적 위험으로부터 환자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형당뇨병 환자들이 생활 반경과 사회 내 역할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대한당뇨병학회 전임 부회장이신 정준희 교수님께서 짧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춘희입니다. 오늘 그 연구 결과 발표를 저도 이제 접하면서 거의 이제 당뇨병학회에서 젊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10여 년간 교육과 또 캠프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옆에서 보면서 상당히 이분들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오늘 이런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이제 일선에서 이제 진료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 이 당뇨병 중에 일형 당뇨병은 특별히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줘야 될 그 분야고 특별히 관리해야 될 분야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런 질환이고 지난번에 그 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을 비롯해서 이제 일형 당뇨병 환자를 보면서 상당수가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를 많이 이제 저도 접했습니다. 제 환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직장에서의 차별 또 여러 가지 정신질환 이런 걸 또 이 가족들이 지지하면서 느끼는 고통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가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한 지름길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일형 당뇨병 환자 보호자이신 인슐린 당뇨병 가족협회 이미선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여 년 이상의 노력 끝에 일형 당뇨병을 장애로 인정해달라고 기자회견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설사 이 일형 당뇨병이 장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치료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일형 당뇨 환자들이 계속해서 인슐린을 주입하면서 혈당 관리를 계속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형 당뇨 환자는 우리나라에 5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95%, 97%에 이르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하루에 10번 이상의 주사, 1년이면 3,000회 이상의 주사를 하면서 혈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선 인슐린 펌프가 출시되었고 유선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면 주사 횟수를 3일에 1회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환자 수는 3%에서 최대 5%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유선 인슐린 펌프가 가지고 있는 주입선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활동력이 많은 활동을 할 때마다 주입선이 꺾이거나 꼬여서 인슐린 투입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모든 걸 개선할 수 있는 무선 인슐린 펌프가 이미 국내에도 2021년에 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금액으로 많은 환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 일형 당뇨 환자 그리고 부모는 저희 환자들이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일상을 누리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일상을 누리면서 그리고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무선 인슐린 펌프가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외에 정말 좋은 의료기기들이 국내에 조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테이블 뒤쪽에 있는 보도자료 1번과 2번을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